합주는 소리 나는 거. 아니, 시간도 없어. 시간 뭐 수업 시간도 아니고 진정. 얘들아 들리니? 채팅에 한번 쳐줄리 않으면? 네, 들려요. 쏘리 방송사고. 오케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컨셉을 바꿔서 오늘이 진정한 OT니까 이제 첫 시간에 여러분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하고 나서 뒤에는 화학적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과학에서의 화학적 용어랑 화학에서의 화학적 용어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설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 그러니까 용남고 학생들은 쌤이 1학년 첫 수업 때부터 되게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생명과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오늘 선생님 채널에 올라온 화성 과자의 첫 번째 말이 그거였는데. 그걸 네가 왜 들어?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천고 친구들도. 이것도 필기야. 필기 아니? 이거 필기 왜 안 해?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필기 시작할 때는 제가 하라고 하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고 하면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 원리, 방법 이런 거를 규명해가지고 가장 좋은 건 생명체를 하나 만들 수 있으면 돼. 우리가 창조하고 나 팔 잘리면 팔 다시 붙이면 돼. 새로 만들어서. 이 정도 수준을 하게 되면 사실상 생명과학은 끝이야. 의학도 더 이상 발달할 길이 없겠죠. 나 몸이 늙었어. 몸뚱이 떼서 새로 만든 다음에 얼굴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궁극적인 생명과학의 최종 목표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원리랑 방법을 막 생각을 해보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니? 여태까지 DNA라는 걸 밝혀내는 것까지 DNA가 유전자다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우리 2000년 걸렸어.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시간을 무한정 계속 연구를 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해? 너희 공부할 때 누가 도와주지 않니? 예?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아?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적 생명체를 한번 찾아보자. 우리 말고 더 고도로 발달된 외계인을 찾으면 얘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제일 경제적이지 않나? 얘네가 다 깨우치고 있으면 야 줘봐 하면 이렇게 예 이렇게 받아내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지금 내 행동이 지금 사천고 친구들한테는 안 보이죠. 약간 슬프네. 보이니 혹시 얘들아? 그래서 안 보여? 네, 안 보여요. 야 미안하다. 혼자서 뭐 하고 있었는데 글자만 보이겠네. 다음에 얼굴이 나오면서 이걸 할 수 있는 걸 한번 연구를 해볼게. 이거 노트북 캠 켜져 있어. 애들이 전체 화면을 하고 있나? 노트북 캠 혹시 나 다른 거 나오면 그거 보면서 하면 조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체크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어쨌든 외계인을 찾으면 그게 해결이 돼. 그래서 그러면 과학자들이, 특히 생명과학자들이, 아니다 과학자들이라고 할게. 지구인이라고 할게. 지구인이 외계인을 찾으면 뭘 제일 물어보고 싶을까? 오, 일단 종교 물어볼 것 같아. 맞네. 봐봐, 전혀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데 A 지역, B 지역이야. 근데 지구에서 어떤 K라는 신을 믿고 있는데
우주의 다른 지역에서도 K라는 신을 믿고 있어. 그러면 그렇지. 이 K라는 신이 정말 존재할지도 모르겠다. 이름은 다르지만 스토리, 막 성경 같은 게 남아 있는 거야. 다 읽어보니까 완전 똑같아. 그러면 뭐 전혀 다른 지역에서 정말 신이 관여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신빙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외계인이 발견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종교 전쟁이 날 가능성이 높아. 외계인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게 아니라 외계인 잡아가지고 협박하겠지. 야, 우리 종교 믿는다고 해라. 이렇게 하겠죠. 그 말 한마디가 파급력이 엄청 날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거야. 또 과학자들이 진짜 궁금해할 게 있어. 좀 전에 다른 친구가 말해줬는데 DNA가 얘네한테도 통용이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돼. 뭐냐면 우리가 2000년 동안 열심히 연구해서 DNA가 유전자다. 모든 생명체의 정보는 DNA 또는 RNA라는 핵산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연구를 해왔는데 우주의 B라는 지역에서는 DNA가 아니라 CKB라는 이상한 물질을 사용한대. 또는 완전 다른 체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하나의 통용된 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생명체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지 않겠나. 그지? 그래서 우리가 외계인을 찾는 이유, 이런 부분들이 과학자들한테 있을 수 있어. 어쨌든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를 찾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생명과학. 여러분 생명과학 얼마나 하셨습니까? 1년 넘게 했어. 꽤 오랫동안 생명과학을 한 것 같죠. 선생님도 이제 석사 수료 상태라고 했죠. 석사 수료까지 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다음에 대학교 1, 2, 3, 4, 석사 6, 7 이렇게 하면 거의 9년, 10년 동안 했단 말이야. 근데 어떤 교수님이 쌤한테 물어봤어. 이제 면접할 때 생명과학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잘 대답 못 하겠더라. 나는 교과서에 있는 대로 대답했어. 생명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근본 활동이고 생명의 본질에 대한 강구 과정이면서 생물을 대상으로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야. 잘했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면 생물이 뭔데요? 하더라고. 그래서 생명 현상을 영위하는 어떤 것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생명은 뭔데요? 이렇게 하더라고. 나 떨어뜨리고 싶었나 봐. 그래서 요 생명은 사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정의할 수 없어, 사실. 진리잖아. 뭐 누구한테 가지고 생명이 누구한테도 틀리지 않는 정답이 있는지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생명과학에서 과학은 사실 주관과 객관이 있다고 하는데 공부하실 때 객관적으로 설명해봐 이런 말 많이 쓰지 않나요? 그죠? 아까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를 찾으라는 거는 정말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이런 걸 말하라는 건데 사실 생명과학은 진리가 있는 게 아니야. 오늘 정신교육이 되더라 1교시는 필기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이 과학 체계들은 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면 진리로 향해 가는 방법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들이 적혀 있어. 사실 주관은 나만의 생각이잖아요. 진짜 진정한 진리랑 객관은 위에 계신 또는 지하 세계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분만이 알아. 그지? 신께서만 아실 것이고 정확하게 몰라. 그러면 과학에서 또는 학문에서 말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는 뭐냐면 합의에 의한 주관이야. 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고정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 여기에 살고 있는 과학자들은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합의를 한 거야. 그런 학문이 생명과학이거든요. 되게 복잡해. 생명과학이란 학문은. 그래서 선생님이 10년 전에 공부하던 책, 그 다음에 15년 전에 존재하던 책,
내용이 달라. 지금 책이랑.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번 책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책 안 보는 이유가 페이지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 그랬잖아. 얘 살아있는 학문이. 그래서 공부할 때 빡쳐 얘들아.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한테 배워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1년 사이에 세상이 또 바뀔 수가 있어.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해진 법칙이 있어. 거기에서 웬만하면 틀어지지 않아. 혹시나 틀렸다고 하더라도 수정된 식을 변칙적으로 적용해서 그걸 따르려고 해. 바꿀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생명과학은 아직 살아 있어가지고 매년 엄청나게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학생 때 공부하던 책은 총 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은 책이다. 8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됐어. 지금 여러분 책 1, 2권 합치면 몇 페이지 정도 나와요? 한 1300, 1400 되나 보다. 근데 작년에 똑같은 책이 1570페이지더라고. 쌤이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2, 300페이지 줄었어. 그 말은 내용이 정립된 게 있거나 아니면 합의에 의한 주관이 뭔가 틀려져서 그 이론 싹 날린 겁니다. 이렇게 몇 년 전에 맞다고 하던 것들도 이렇게 계속 바뀌어. 그래서 생명과학은 항상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학자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게 맞다고 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만 배우고 있어. 그 다음 조금 더 얘기할게. 우리 이 책에 보면 두 가지 갈래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여러분이 대학교에 가면 사실 이거는 많이 싸운다. 진화론과 창조론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번역본은 전부 다 진화론 책이야. 근데 외국 서적들 보면 창조론 체계로 되어 있는 과학들이 있다, 실제로. 실제로 있는데 우리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봐. 혹시나 자기가 너무 독실하게 이제 어떤 종교를 믿고 있어서 나는 진화론을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입시는 불리하겠지만 이런 이론 체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우리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 책에서는 진화론을 채택해서 그거에 기반해서 설명한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이 책은 진화론에 기반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생물학에서 이제 개념을 다룬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제가 수업하는 화면을 지금 패드라든지 TV로 보고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색깔을 보고 있는 게 맞아, 얘들아?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색깔이 맞을까? 지금 혹시 친구가 옆에 있으면 자기 화면이랑 옆에 화면 한번 비교해 봐봐. 우리 똑같은 수업을 듣고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미세하게 보면 색깔, 픽셀, 화소 이런 게 다르지 않아. 그지? 그런 게 다 다른 상태예요. 이런 것처럼 생명과학에서도 똑같은 과학자가 똑같은 실험을 하지만 보는 관점이랑 단어가 다를 수 있어. 이거를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급 생명과학에서 주로 할 거는 용어, 개념 같은 거를 계속해서 정의를 해야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예전에는 식물학, 동물학, 미생물학 이 학문이 구분되어 있었어. 20년 전에는 생명과학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생명과학이라는 개념이 없고 식물학, 동물학, 미생물학 세 개로 나누어져 있었고 우리 나중에 합쳐보자가 돼서 생물학으로 합쳐졌고 지금 생명과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물학에서 쓰던 용어, 동물학에서 쓰던 용어, 미생물학에서 쓰던 용어가 똑같이 세포의 핵이나 소포체, 골지체를 가르치는데 이름이 달랐어. 그 잔재들이 아직 우리 대학교 서적들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 여러분이 헷갈리게 할 수 있어. 그런 부분은 선생님이 고등학교에서 쓰는 걸로 통일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직 통일 안 된 부분들이 있어. 교수님들이 합의를 안 봐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선생님 A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단어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 두 번째, 우리 용어를 정의할 때 생물학 용어는 또는 과학에서 용어는 왜 이상하게 만들어요? 라는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개념을 만들 때는 항상 사어를 써야 돼. 사어가 뭘까요? 죽은 언어 써야 돼. 살아있는 언어를 쓴다 치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뭐가 있니? 뭐라고? 어쩔 TV. 뭐라고? 킹파트. 오케이, 킹 파트라슈라고 하자. 파트라슈 뭔지 알아요? 파트라슈의 강아지라고 하는 옛날 소설이랑 동화책 같은 게 있었어. 만화로도 있고. 이제 굉장히 슬픈 되게 비운의 소녀에 대한 그 멍멍이의 이름이잖아. 근데 킹 파트라슈가 되면서 이거 약간 빡친다 이런 뜻이야? 파트라슈야? 미안하다, 내가 잘 몰라서. 킹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변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물학 용어를 예를 들어서 파트라슈에서 기원한 바트라슈라고 내가 했어. 그럼 나는 이걸 개로 의미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학문 때문에 계속 여러분이 말을 사용하면서 킹 바트라슈라는 말이 생겼어. 그러면 바트라슈라는 과학적 용어가 나중에 어떻게 돼? 빡친다라는 뜻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개념을 정의할 때는 살아있는 언어 쓰면 안 됩니다. 생어 쓰면 안 된다. 요게 아니라 죽은 언어 써. 죽은 언어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요? 라틴어, 그리스어. 그래서 용어들을 보면 여러분이 처음 보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죽은 언어를 쓰려고 의미가 바뀌면 안 되니까 이거를 억지로 따와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필기 안 하고 있지?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뭘 배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 세포 배웠죠. 그 다음에 조직 배웠죠. 그 다음 조직계를 배웠고 뭐 배웠니? 조직계가 모이면 뭐 기관이 될 수 있고 동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기관계가 모여서 개체가 되고 그죠?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서 거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누가 오셨니? 조직계는 특히 식물에서만 나누는 구성 단위고 기관계는 동물에서만 나누는 단위야.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몸의 체계, 생물의 체계는 사실 동물이 좀 더 발달되어 있어. 식물은 기관 다음 바로 개체로 가거든. 근데 동물은 기관계라는 복잡한 어떤 체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에 오게 되면 또는 생명과학 2 정도가 되면 여러분이 여기서 왜요? 왜? 어? 뭐라고? 또 생겨요. 네. 세포 밑에 세포 소기관을 배우잖아 또. 예.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배우고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이제 분자에 대해서도 배울 거야. 요거 생명과학 2에서도 다룬다. 특히 세포 호흡 같은 거.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개체가 모이면 어떻게 돼? 개체군이라는 체계를 배우게 되겠죠. 개체군이 모이면 군집이라는 체계가 될 것이고 얘가 환경이랑 합쳐지면 생태계라는 것이 될 것이고 생태계 다음이 생물권. 대학교에서 생명과학 2에서는 이걸 배웁니다. 생물권 다음이 지구계요. 그 다음 우주. 뭐 은하단위 이렇게 되겠죠. 태양계가 되겠죠.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정이 될 텐데 그러면 어떤 학문을 뒤져야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이 책은 지금 모든 생명과학에서 아까 말했던 동물학, 생물학, 미생물학을 합쳐놓은 개론서라고 그래. 개론서. 기본 이론서. 지금 이 책은 굉장히 쉬운 내용들만 모아가지고 합쳐놓은 기본 교과서예요.
두껍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과목을 배울지 한번 보면 먼저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 구조학. 구조학을 우리 구조랑 기능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구조학을 어떤 용어로는 형태학이라고 하기도 해. 그래서 세포의 형태나 구조 같은 걸 연구하는 걸 세포학이라 그래. 이게 생물학의 한 범주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이랑 조직계 같은 거 있잖아. 요걸 연구하는 거를 조직학이라고 그래. 생물학의 범주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이 중에 너희한테 적합한 거 한번 찾아봐야 된다. 그 다음에 조직계, 기관을 합쳐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을 형태학이라 그래. 세포의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건 세포학이었고 이 이상에서 형태학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관계를 연구하는 거 이거 해부학이라고 그래. 얘는 세포의 형태를 연구하는 거라서 세포의 구조를 연구하는 거라서 그 다음 개체군부터 군직을 연구하는 게 진화학이야. 근데 개체군에는 항상 좀 조건이 따라요. 여러분이 생명과학 1을 하셨겠지만 개체군은 조건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우리가 연구할 때 개체군 A라고 표현하면 내가 지금 연구할 장소에 있는 한 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진화학이야. 그 다음에 군집부터 생물권까지 이렇게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 요게 생태학이야. 근데 아까 여기서 같은 시간이랑 같은 장소를 우리가 정의할 때는 개체군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요거를 날려버릴 수도 있잖아.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날려버리면 뭐가 돼? 동시간, 동장소에 동자는 이걸 날려버리면 종이 돼. 지구상 전체에 있는 똑같은 개체군이 되면 한 종이겠죠. 그죠? 이 종보다 큰 단위가 속이야. 이죠. 속보다 큰 게 과고, 과보다 큰 게 목이고, 강이고, 문이고, 개야. 이걸 연구하는 게 분류학이야. 잘 안 해. 지금 이 학문의 체계를 왜 말해주냐면요. 여러분이 이쪽 계통에서 궁금한 게 생겼어. 그러면 이 책을 찾아봐야 돼. 도서관에서. 학교 도서관에 있으려나? 있을 것 같던데.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학교는 이전을 하면서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세포학, 조직학, 형태학, 해부학, 진화학, 분류학, 생태학 잘 해놨잖아. 맞지? 이제 대학 가서 문제는 뭐냐면 동물 조직학이랑 식물 조직학을 구분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식물 형태학이랑 동물 형태학을 구분하게 됩니다. 해부학도 똑같겠죠. 동물, 식물, 해부학을 따로 공부하게 되고 진화학은 한 번에 하는데 동물이랑 식물의 분류를 따로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물 관련 계통학과에 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을 합니다. 의대에 가면 선생님 해부학하고 약간 개체군 밑으로만 배우지 않아요? 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은 모든 걸 다 잘하셔야 되고 그 의학적 데이터가 모여서 뭔가를 발견하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요 단계는 선생님 그러면 안 해요 라고 할 수 있잖아. 있어. 분자생물학. 그 다음에 생화학이요. 생물화학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어요. 아까 화학에서 쓰는 화학이랑 생명과학에서 쓰는 화학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요런 학문이 따로 있어서 의미가 조금 달라졌어요. 지금 우리 계속 체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지금 정신개조 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예시를 들면서 조금씩 우리 개념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극이 뭐예요? 자극. 외부 환경의 변화라고 우리 고등 수준에서는 설명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구조적, 기능적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뭔가. 이 정도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성은 뭘까? 구조적, 기능적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뭘까? 그거 반응이라 그래. 리액션. 생명과학에서 자극, 반응, 항상성은 요렇게 좀 정의해 줄 수 있어. 고등학교 때 거랑은 조금 다르지. 그지? 그러면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자극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받아줘? 자극 수용기라고 하는 뭐 다양한 부분들이 받아지고 이걸 누가 받아줘? 감각신경이 받아주고 그 다음에 연합신경으로 가서 운동신경, 우리 원심성 뉴런 이런 걸 이용해서 반응기로 가게 되죠. 반응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 책에서 설명해. 근육, 심장근, 평활근, 내장근, 내장근이랑 평활근 같구나. 골격근, 그 다음 분비선, 우리 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분비선, 분비샘을 통해서 물질을 분비하게 돼. 우리가 반응 하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 이게 반응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 호르몬을 분비할 수도 있고, 그지? 우리 책에서 정의하는 자극과 항상성 그리고 반응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 이것도 적을 필요 없다. 다음 페이지로 가야 되나? 그러면 이런 얘기를 계속 왜 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고급 생명과학 또 생명과학 2 같은 걸 하다 보면 이게 생물학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생물을 이야기하는 건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 물질에 대한 이야기인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려줄게요. 예를 들어서 항체가 항원이란 단어는 아니에요, 얘들아. 항원을 인식한다고 그래. 인식한대. 얘 눈 있냐? 아니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영희를 인식한다고 했을 때 내 눈앞에 영희가 없어도 생각해서 인식할 수 있죠. 근데 얘는 이런 용어를 일상적인 용어를 쓰다 보니까 항체가 마치 눈이 있거나 뇌가 있어서 생각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겨. 안 이럴 것 같은데 진짜 그런 일이 생겨.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개념을 정의하고 싶어질 때가 막 생길 거야. 분필 여러분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나? 이거 백묵이라고 불러. 묵 뭔지 알아요? 우리 서예할 때 묵이라고 하잖아요. 그 검은 거 갈아서 만들잖아요. 왜 빨강색이 됐냐? 근데 하얀색 먹 같은 녀석이 흰색으로 쓰인다고 백묵이라고 그래.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흰색 묵이니까 백묵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분필을 백묵이라고 부르는데 빨간색 분필
빨간색 분필도 분필이잖아. 그래서 어른들은 얘도 백묵이라 불러. 분필이니까. 우리 빨간색 분필도 분필이라 부르잖아요. 빨간색 분필. 그지? 파란색 분필도. 백묵이라고 불러. 정묵, 청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불러. 왜 이렇게 부를까? 분필 자체를 의미하는 거니까. 쓰는 사람이 이렇게 써. 우리가 아무리 얘가 백색 무기라면 그러면 얘는 적색을 나타내니까 정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주장해봤자 쓰시는 생물 학자들께서 얘를 백묵이라 부른단 말이야. 그럼 우리 백묵으로 인식해야 돼. 얘가 인식이라는 말이 우리 일상 용어랑 뜻이 전혀 다른데도 이 사람들이 인식한다고 써. 심지어 결합한다고 써. 결합? 결합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공유결합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붙었다 떨어지기도 해. 어떤 경우가 있냐면 효소가 이런 단어들, 이런 텍스트 보셨을 겁니다. 효소가 기질과 결합한대. 이게 결합이 맞아요? 효소랑 기질이랑 공결합해서 영원히 안 떨어져? 근데 우리 텍스트에서는 결합이라는 용어를 쓴다. 계속해서 어렵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이 3요소라고 하나? 뭐뭐뭐라 그러니 무슨 작가, 독자 뭐 아니면 뭐지? 뭐 그런 거 있지 않니? 이과들아? 뭐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독자와 작자가 서로 작가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독자의 생각을 중시해. 독자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이놈의 생명과학은 과학이야. 이 사람 말만 무조건 맞아. 독자의 생각은 필요 없어. 이 사람이 백묵이라 쓰잖아. 그럼 우리 백묵이라 이해해줘야 돼. 왜냐하면 합의에 의한 주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합의에 참여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박사 학위 따면 합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권한을 주신다고요. 박사 학위 정도 따시면.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받아 먹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박사 학위를 딸 쯤 되면 이 말이 맞다는 걸 이해하게 돼. 그게 문제야. 그러면 우리 지금 1시간 정도 수업을 했거든요. 물론 방송 세팅에 20분을 날렸지만 10분 정도 쉬었다가 뒤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쉬십시오. 보시면 아까 맨 처음에 하려고 했던 얘기, 방송사고 직전 얘기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사. 대사라는 말은 물질 대사를 의미하게 되고, 물질 대사는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야. 이라고 우리가 배워왔어요. 그리고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는 반드시 효소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도 배워왔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대사라고 했는데 왜 항상 책에서는 효소를 얘기합니까?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효소가 관여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여러분 생각보다 그 시간 개념이 달라요. 우리 바깥에서 1초랑 세포 안에서 분자적인 1초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되기 때문에 효소가 관여한다라고 하면 효소가 없을 때보다 최소 10의 7승에서 10의 9승배 빨라.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낮춘 게 별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10의 7승배에서 10의 9승배 빨라져. 그러면 효소가 관여하지 않을 때 10의 9승계가 만들어질 때 10의 9승계가 뭔가 만들어질 때 겨우 효소가 없는 경우에 1만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나? 라고 물어보면 생명과학에서는 의미 없다라고 해. 왜 의미 없을까? 일어난다고 해도 10의 9승계 예를 들어서 녹말에서 포도당이 분해됐다 치자. 10의 9승계가 만들어졌어. 10의 9승 1개 만들어졌다 치자. 얘랑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얘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중에 효소를 통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겠지. 근데 효소에 의해서 일어날 때만 의미를 가져. 그래서 우리는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 화학 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텍스트로 표현해. 이 말이 이해됐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되게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되게 힘들거든요. 효소가 관여하면 요 정도 빨라진대. 관여하지 않으면 1이라는 게 있긴 있대. 근데 우리는 이 1이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생명과학 교과서에서는 또는 이 우리 전공서에서는 없다라고 표현해. 이렇게 인식을 해줍니다. 화학이나 물리에서는 이거 있는 걸로 친다. 근데 우리 생명과학에서 몸 안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해줍니다. 그 다음 화학 반응이라는 건 여러분이 화학에서도 배웠겠지만 화학 결합을 바꾸어 주는 거야. 화학 결합의 변형을 의미하게 됩니다. 화학 반응이라는 것. 그러면 화학 결합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크게 4가지 정도 화학에서 얘기하지 않니? 공유 결합. 혹시 너네들 화학하니? 화학을 한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몰라도 됩니다. 저도 화학 잘 몰라요. 오늘 몰라가지고 새로 공부했다. 오랜만에. 혹시 너네 물어볼까 봐. 금속 결합이라는 게 있고 이온 결합이라는 게 있고 배위 결합 배우니? 오케이. 그런 게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가 결합이라고 하면 보통 공유 결합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화학에서는. 근데 아까도 설명했듯이 효소가 관여한다는 말은 효소가 기질에 결합하는 걸 의미해. 이런 표현 분명히 쓴다. 교과서에서, 전공서에서 다 써요. 근데 이 결합은 공유 결합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금속 결합, 이온 결합, 배위 결합을 의미하는 게 모두 아닙니다. 생명과학에서 결합이 되었다 또는 인식이 일어났다. 효소가 기질을 인식했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인식했다. 이거는 모두 어떤 수준에서 일어나냐면 비공유 결합으로 일어나. 전자쌍을 공유하는 그런 결합이 아니라 비공유 결합으로 일어나. 비공유 결합의 예시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수소 결합이라는 게 있어. 수소 결합이라는 걸 배웠는지 모르겠다. 몰라도 된다. 좀 이따 설명해 줄게.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이라는 게 있어. 근데 선생님 이온 결합 약간 공유 결합 느낌 나는데요. 근데 화학에서는 생물에서 말하는 이온 결합은 화학에서 이온 상호작용이라 그래. 우리 생명과학 하시는 분들이 개념이 좀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이온 상호작용을 이온 결합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다. 세 번째, 소수성 상호작용. 혹시 이런 단어 들어봤니? 요거 하나하나 얘기해 줄게. 네 번째, 반데르발 인력이야.
이런 비공유적인 상호작용 수준의 낮은 에너지가 필요한 결합들인데 공유 결합과는 달라. 굉장히 약한 결합인데 우리는 얘를 결합이라고 인정하고 효소나 기질이 결합될 때 얘네를 엄청나게 신경 써. 생명과학에서 결합이라고 하면 공유 결합도 분명 있지만 비공유 결합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소 결합은 나중에 하고 이온 결합은 우리 염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NaCl 얘기하잖아요. 얘네는 이온 결합이 되어 있잖아. 미안. 이온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화학을 안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얘가 물에 녹았을 때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존재할 수 있잖아요. 얘네는 정기적으로 플러스랑 마이너스니까 무슨 힘이 생기게? 인력이 생겨. 이런 인력 같은 거를 이온 상호작용이라 그래. 결합이랑 다르다.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가진 이 정도 인력, 이거를 우리 생명과학에서는 이온 결합이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이온 결합이라는 단어가 혹시 생명과학 책에서 나왔을 때 진짜 금속 염이 생기듯이 되는 그런 결합이 아니라 인력 정도 작용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챙기셔야 하고, 그다음에 소수성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소수성이 뭐예요? 소수성 반대말 뭘까요? 반대말 친수성이에요. 이제 쉽게 표현하면 물을 싫어하는 거예요. 소수성. 물을 배척. 물을 배척하기 때문에 다시 내 몸은 가장 많은 영양소가 뭐예요? 인간 몸에 가장 많은 물이 60%라고 하잖아요. 물주머니야, 물주머니. 물주머니에다가 어떤 물질을 넣었을 때 물에 친한 녀석, 안 친한 녀석이 있다고 하면 물에 안 친한 녀석은 예를 들어 그래서 지질 같은 거 어떻게 할까? 물에 들어가면 최대한 물을 안 만들려고 표면적을 최대한 낮춰서 구형태로 변할 거잖아. 그지? 구형태로 변하려는 이 힘 때문에 응집력이 생겨 지네끼리. 물을 싫어하면서 모이려고 하는 어떤 인력처럼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어. 너무 어려운 얘기는 뒤에서 하자. 이게 이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온 세균이라는 게 있어. 이 세균은 98도 정도 되는 데서 살아. 그럼 그런 친구들은 몸에 수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끓어버리겠죠. 그죠? 끓는다는 건 물이 서로 상호작용을 벗어나서 이제 떠나버리려고 한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 소수성 작용을 역으로 이용해서 주변에 지질로 감싸. 그럼 물은 반대로 이 지질들, 소수성 애들을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려고 할까? 모이려고 해. 지질을 피해서. 이 힘으로 물이 안 끓어, 몸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힘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소수성 상호작용을 이용한 한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고온, 고세균 같은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거 엄청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똑똑하니까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할 쯤 되면 아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물을 싫어하니까 배척하려는 힘이 모이려는 힘처럼 작용할 수가 있어. 반대로 물을 싫어하다 보니까 물이 얘네를 피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얘를 피해서 모이려고 하는 이 응집력이 작용을 해서 물을 안 끓게 한다던가 이런 역할로도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과학에서 소수성 상호작용도 꽤나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다음 반데르발스 인력. 얘는 자세히 설명은 못 하겠는데 원자 수준에서 두 물질이 가까워지게 되면 상호작용을 해요. 전자 친화력이라든지 전자의 움직임, 원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서로 인력이 생겨. 원자 수준에서 아주 가까워졌을 때 인력이 생기는 걸 반데르발스 인력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은 매우 약해. 공유 결합이랑 세기를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약해.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서 효소가 이렇게 존재한다 치죠. 효소가 이렇게 있고 기질이 있어요. 여기에 소수성 상호작용 또는 이온 상호작용 또는 수소 결합이 하나 일어난다고 해서 이 기질의 효소가 달라붙질 못해. 절대 힘이 약해서. 근데 우리 기질과 효소는 전부 뭘로 돼 있어? 여러 가지 분자로 돼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온 결합 상호작용을 이온다 하면 효소 쪽에 다 플러스 갖다 때려 박는 게 플러스 다 이렇게 놓고 이 기질이 그럼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 다가와서 살짝 달라붙겠지. 순간적으로. 영원히 붙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 힘은 안 되니까. 우리는 이 순간을 효소가 기질을 인식했다 또는 결합했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인식했다, 결합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생명과학에서 인식과 결합이고 비공유 결합이 더 중요하게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즉 수소결합, 이온결합, 소수성 상호작용, 반데르발스 인력이 작용한다는 거는 충돌 확률을 높여줘. 이 말 이해돼요? 기질이랑 효소가 정확하게 딱 잠시만. 여러분들 혹시 그 생명과학 2에서 효소 파트 들어갔나요? 사천고 친구들? 얘는 수능 안 하잖아. 생투 일주일에 1시간 한다고 안 했나? 혹시 효소 파트 들어갔니? 얘들아 채팅으로 쳐줄래? 모르는 것 같아. 들어갔는 건데. 안 들어갔대. 걔는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너희는 내일 할게요. 아. 그렇다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래서 생체 내에서 물질 간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주된 힘은 공유결합이 아니라 생명과학에서는 비공유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해. 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비공유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구조적으로든 성질적으로든 반드시 상보적이어야 해. 상보적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DNA가 상보적으로 결합하잖아요. A가 T랑 G가 C랑 결합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조적으로 딱 성질이 또는 물리적인 구조 자체가 상보적인 경우에만 이 약한 비공유 결합이 의미를 가지게 되고 생명과학에서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어려운 얘기 말고 쉬운 얘기가 어디 갔지? 오케이. 조금 더 가성. 이런 얘기 들어봤을 수도 있다. 보통 다른 과학을 하시거나 특히 화학 선생님, 물리 선생님, 지구과학 선생님께서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거나 하면 이런 표현을 쓰실 때가 있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화학 반응은 자연계에서 안 일어나는데 효소 때문에 일어나. 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띵킹 해보세요. A라는 물질이 예를 들어서 두 가지 형태로 변할 수 있어. B랑 C로 변할 수 있다.
얘는 자연계에서 잘 일어나. 얘는 자연계에서 잘 안 일어나. 그러면 어떤 생물은 A라는 물질이 B로 변하는 물질 대사를 채택했고 안 일어나. C라는 물질은 A라는 물질의 C로 변하는 거는 어떤 다른 생물이 채택했다고 치자. 그러면 1번 생물, 2번 생물 중에 누가 더 잘 살아남을 것 같아? 얘가 잘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 C는 잘 안 일어나는 반응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얘를 일으키려고 하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 적게 써야 돼? 에너지 많이 써야지 잘 안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가 억지로 촉진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생존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생존에 불리해. 우리 생명체가 2억 년 전쯤에 이제 서서히 생기기 시작해서 2억 년 동안 진화해왔단 말이에요. 되게 효율적인 것만 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계에서 잘 일어나는 것만 골라서 우리 몸에 일어나. 대신 우리 몸에서 쓸 때는 효소가 관여하게 되고 자연계에서 일어날 때보다 10의 7승에서 10의 9승배 더 잘 일어나게 설계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자연계에서도 그나마 잘 일어나는 반응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자연계에서 안 일어난다. 아니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좋은 거, 에너지 적게 드는 걸로만 골라서 우리가 이렇게 진화를 해 왔을 겁니다. 당연히. 그 다음 좀만 더 힘을 내렴 얘들아. 과학에는 어떤 분야가 있니?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죠. 근데 얘네 특성을 조금 알아야 돼. 이건 선생님 성격과도 관련 있는데 선생님은 생명과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성격이 조금 유해졌어. 진짜로. 생명과학 교수님들도 성격이 유하셔. 이거는 학문의 약간 특성이에요. 물리 교수님 딱딱 지킬 거 지키고 그런 타입이고 화학 교수님 되게 표독스러운 경우가 많아. 하나하나 따지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학문의 특성이야. 물리는 일단 논리학이고 그 다음에 수학적이어야 하고 이 두 학문의 공통점은 뭐냐면 일반화해야 돼. 하나의 공통된 이런 공통점을 찾아서 이론화해야 돼. 공통점을 찾는 학문이야. 근데 생명과학은요, 지구과학은 안 쳐주고. 왜냐하면 지구과학은 학문 자체가 없으니까. 지구과학이라는 과는 없습니다. 지구과학 교육과만 존재해. 어쨌든 생명과학은 목적이 뭐냐면 정보를 습득해서 모델화해. 왜냐하면 목적이 차이점을 찾는 거거든. 다양성. 세균은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아하. 사람은 이렇게 작용하네. 아하. 식물은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아하. 저 새끼는 성격이 졌다고 온 게 저런 애의 특성이구나. 아하. 이러고 넘어가. 이렇게 돼.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이제 생명과학을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둘 다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못하는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면 세균, 식물, 동물 이런 게 있을 때 차이점을 봐야 하는데 공통점을 찾으려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한 개만 배워. 대표 사례. 근데 이 대표 사례 말고 싹 다 대표 사례와 달라. 전부 다. 모든 예시들이. 왜냐하면 세균을 통해서 연구한 거는 세균한테만 통해. 원핵 세포를 통해서 연구한 것들은 진핵생물한테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차이점에 대한 학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다양성에 대한 학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Y가 좀 통용이 돼도 돼. 그런 말 들어봤니?
왜라는 질문에 연속 7번 대답할 수 있으면 연속 3번 대학생, 4번 석사, 5번 박사, 6번 노벨상 이런 거 들어봤니? 어, 일단 2번부터 힘들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실험해 볼래? 물건이 바닥에 왜 떨어져요? 중력 때문에. 중력이 뭐예요? 중력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 힘은 왜 생겨요? 이렇게 해서 6번째까지 대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 박사라고요. 근데 생명과학에서는 왜가 안 통해. 눈이 왜 2개예요? 나 잘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맹점이 있으니까 그걸 보완하려고 눈이 1개인 생명체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 걔는 맹점이 있어도 눈이 1개네. 왜 그렇지? 우리는 차이점을 봐야 돼. 차이점을. 그리고 생명과학에서 진리가 없는 이유는 환경에 따라 달라서. 만약에 눈이 3개인 게 더 유리했다면 또는 눈이 3개인 형질이 등장했다면 지금 남아 있을 수도 있지. 근데 등장 자체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순간에는 눈이 2개인 게 유리했나 봐. 그래서 눈이 2개인가 봐. 근데 어떤 생물 눈이 하나일 수도 있어. 그 환경에 유리했나 보지. 아, 그렇구나. 이게 생명과학이. 정말 많은 예시들이 있거든요. 식물도 종류가 얼마나 많아. 30만 종이야. 동물 종류가 너무 많아. 15만 종이 넘어. 밝혀서 학명을 붙인 것만. 더 많이 존재하겠죠. 미생물. 얘네는 생긴 것부터 희한하게 생겼어. 전부 다. 그지? 근데 걔네가 어떻게 하나의 흐름에 있겠니?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어떤 A라는 생물이 유리할 수 있어. 근데 환경이 바뀌면 B가 유리해. 그래서 무조건 A가 B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어떤 환경에서는 A가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환경에서는 B가 유리할 수도 있어.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차이점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왜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 아무도 몰라.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 그분만이 아쉬워. 물어봐야 돼.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사후 세계가 있다면 죽은 다음에 그분한테 가서 여쭤봐야 돼. 우리 왜 눈 2개예요?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어. 정말 예뻐 보여서 했을 수도 있어. 자,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정신교육이 좀 길죠? 정신교육인 것 같지만 사실 진도 거의 다 나가고 있어요. 아니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만.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필기한 거는 어차피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결합이라고 하면 공유결합, 단일결합, 그죠?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런 얘기 해요. 그죠? 이거는 공유전자쌍의 개수에 따라 미한사화가 난 친구들 개수에 따라 이제 이렇게 불러주고 이 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에너지가 필요해. 아니면 적은 에너지로 할 거면 효소가 필요해. 최소한. 근데 비공유결합 아까 뭐뭐 있다고 했어요? 4가지 정도. 수소결합, 이온결합이라고 불러도 된다. 우리는 이후 상호작용이 근데 화학에서 맞다. 이재승 선생님한테 싸대기 안 맞으려면 이후 상호작용이라 해라. 나한테는 해도 된다. 그 다음 소수성 상호작용. 그 다음 또 뭐 있어? 반대를 발생. 1. 반대를 발수씨가 개발해서 그래. 뭐 어느 나라 사람인지 기억 안 나네. 어쨌든 이런 약한 상호작용력이 결합이라든지 접촉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3차원적 구조가 중요하다 그랬고
이 표현을 선생님이 상보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상보적. 상보적으로 물리적으로 뭔가 맞아 떨어져야 이 약한 여러 개의 결합이 작용을 해서 얘네 두 개가 닿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앞에서 했던 얘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얘기가 된다고 하면 비공유 결합이 없다라고 하면 뭔 소리예요? 비공유 결합이 없다라고 하면 기질과 효소가 비공유 결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공유 결합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면 기질과 효소를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얘는 큰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 큰 에너지를 기질과 효소가 만약에 만나는 게 공유 결합만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큰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 큰 에너지를 넣어줄 수 없잖아. 갑자기 내 몸을 끓일 수는 없잖아요. 이거 만들겠다고. 그러면 반드시 효소가 필요해. 그러면 이 결합을 만들기 위해서 효소가 필요하니까 이 효소와 기질에 효소가 붙어야 돼. 그러면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공유 결합만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면 이 공유 결합을 또 만들어 주기 위해서 효소가 필요해. 그러면 이 공유 결합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효소가 필요해. 애초에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비공유 결합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얍. 굉장히 중요하게 쓰인다. 그러면 이런 비공유 결합에 의해서 인식한다, 결합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효소, 기질의 결합 또는 인식한다라는 표현을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어. 그 다음 호르몬이랑 호르몬 수용체가 인식한다, 서로를 결합한다 이런 표현 쓰고 항원과 항체도 인식한다, 결합한다 써. 얘네의 주된 에너지는 뭐라고요? 비공유 결합에 의해서 일어나는 공유 결합이 아니라 비공유 결합에 의해서 일어나는 인력에 의해서 탁 달라붙는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화학 얘기 조금만 더 할게. 나 화학 못한다 얘들아. 그래서 너희 수준에서 얘기해 줄 수 있다. 전기 음성도라는 단어 혹시 들어봤어? 혹시 한 번도 못 들어봤다면 적어줄게. 전자를 우리 책에 이렇게 적혀 있다. 공유하려는 힘. 다른 말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 왜 공유하려는 힘으로 해석했는지는 알겠어요. 공유하기 싫은데 자기가 공유하려고 억지로 땡겨오거든요. 그래서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전기 음성도를 봐야 되는데 딴 건 필요 없고 생명과학에서 필요한 것만 얘기해 줄게. 수소보다 탄소가 전기 음성도가 더 높아. 그 다음에 얘랑 실리콘, 황이 조금 황 맞니 이거? 실리콘 맞니? 규소? 아닌데 나 왜 이러니? 그렇지, 나 실리콘이라고 잘못 말했지. 얘 둘이 같죠? 이렇게 같니? 전기 음성도가 비슷해요. 나 지금 SI를 적으려고 했는지 황을 적으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 얘네보다 센 게 질소야. 얘네보다 센 게 산소야. 우리 여기까지 말면 돼. 황이랑 같아? 응. 황이랑 같은 게 맞답니다, 여러분. 제가 주기율표 옛날 버전으로 기억해가지고 여러분 요즘 시대 주기율표랑 조금 달라가지고 주기율표의 종류가 혹시 많은 거 알아요? 여러분은 표준화된 거 배우고 있죠.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되시면 자기한테 맞는 주기율표들이 있을 거야. 생명과학에서 쓰는 주기율표가 또 있거든요. 그 순서가 우리 보기 편하게 또 규칙성을 새로 만들어서 해놓은 게 있어. 그것 때문에 쌤이 헷갈릴 때가 있는데 요즘 거랑 헷갈려서 이렇게 요것만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뒤에서 할 얘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 여기부터는 조금 수업이다. 필요하면 필기하셔도 돼요. 여기부터는. 여기. H2O 올려줄게요. 당연히 필기. H2O라고 하면 H2O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산소가 이렇게 있고 수소가 있고 수소가 있어. 102.5도 아니면 107.5도일 텐데 이제 날 까먹었다 선생님도. 그러면 수소랑 산소 중에 누가 전기 음성도가 커?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커. 그러면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잖아. 전자가 전기적 성질이 뭐예요?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수소의 마이너스를 산소가 자기 가까이 끌고 와. 다시 수소의 마이너스를 자기 가까이 끌고 와. 그래서 부분 전하라는 게 생겨. 산소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수소보다 강해서 자기 쪽으로 마이너스를 끌고 오다 보니까 아주 약하지만 산소 쪽이 뭐라고 하죠? 델타라고 하셔도 되고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약한 정기적인 거를 델타 이렇게 적어줘요. 그건 약속이니까 델타 마이너스가 생겨. 반대로 수소는 전자를 뺏겼으니까 마이너스가 줄었어. 그럼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된단 말이야. 물이라는 놈은 안정적인 상태에서도 근데 아주 약한 힘이야. 아주 약하지만 이런 상태를 띠고 있어. 만약에 산소가 미쳐가지고 얘를 전자를 너무 세게 뺏어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 이거? 쪼개져 그냥. 그냥 산소가 수소 전자 하나 떼가지고 그냥 떨어져 버려. 이렇게 되겠죠. 얘는 전자를 잃었고 얘네가 전자를 뺏어가지고 이런 형태가 돼버린다고. 이 일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아슬아슬한 상태. 그 정도 에너지야. 이 델이라는 것. 어쨌든 산소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마이너스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러면 산소가 한 분자 더 있다고 쳐보자.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수소가 있어. 이 산소도 무슨 일이 있을까? 여기가 델 마이너스, 여기가 델 플러스, 여기가 델 플러스야.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쪽에는 약하게 플러스를 띄고 이쪽에는 약하게 마이너스를 띄잖아요. 그래서 얘네끼리 아주 약한 인력이 작용해. 물은 이렇게 서로 비대칭적인 이유 때문에 아주 약한 상호작용이 생기게 되고 이때 생기는 물끼리에 서로 끌어당기는 이 힘, 요거를 수소결합이라고 해요.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 수소결합 수소결합 가지고 이제 할 얘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물은 0도씨에서 얼잖아요. 물은 0도씨에서 얼어. 왜 얼어? 라고 하면 이 0도씨라는 거는 열 에너지량이잖아. 누가 가진? 물이 가진. 그지? 물이 가진 열 에너지가 0도보다 낮아지면 이 수소 결합보다 힘이 약해져, 분자들이. 그래서 모든 물 분자가 수소 결합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결정이 생기면서 고체로 변해. 이야, 이거 이해할 수 있으면 너희 똑똑한 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0도씨라는 기준은 0도씨에 왜 물이 어나요? 라고 물어보면 물은 수소결합이라는 걸 만들 수 있어. 근데 물한테 열 에너지가 조금만 있으면 이 수소결합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얘네는 여기서 자유롭게 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어. 근데 0도씨 이하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 이 수소결합이 가진 힘보다 약해져. 그러면 모든 물 분자가 다 델 마이너스 플러스에 의해서 서로 인력이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돼. 그러면 고체가 될 거고 이게 얼음이야. 그래서 0도씨는 수소결합의 세기랑 거의 같다. 0도씨란 열 에너지랑 수소결합이 가진 에너지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물은 굉장히 특이한 녀석이란 말이에요. 0에서 4도씨에서는 물이 밀도가 4도씨에서 제일 높아. 이런 말 들어봤을 건데 이게 뭐 때문이냐면 수소 결합 때문이야. 우리 0도는 수소 결합보다 약해. 또 4도를 확실히 벗어나면 수소 결합을 확실히 깨버리고 날아다닐 수 있거든요. 요 사이에는 어떤 일이 생겨? 어떤 애는 수소 결합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어떤 애는 수소 결합의 영향력이 깨져가지고 그냥 지 마음대로 이렇게 존재해. 수소 결합이 있다고 하면 물 분자들이 다 어떤 식으로 배열되겠니? 저거 힘드네. 모르겠다. 그지같이 그렸지만 뭐 육각형이라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델 마이너스 플러스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녀석은 델 마이너스 플러스 수소 결합의 영향력을 이렇게 가지게 되고 어떤 녀석은 안 가지게 되면 얘는 이 사이에 수소 결합이 생겨서 생겨진 이 사이의 틈 속에 지 맘대로 끼어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공간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랑 안에 어떤 녀석이 놀고 있는 거랑 밀도가 어느 게 높아요? 얘가 높아. 그래서 0에서 4도씨에서는 어떤 녀석은 수소 결합의 영향을 받고 어떤 녀석은 안 받고 이것 때문에 틈에 마구마구 끼어 들어가서 밀도가 이 사이에서 제일 높아. 특히 4도씨에서 가장 높습니다. 늘 수소 결합을 설명해. 물론 물이 4도씨에서 밀도가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수소 결합으로도 생물학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어디 나오더라 우리 책? 우리 책 어딘가에 나옵니다. 이걸 조금 알고 계셔야 하고 이런 성질 때문에 물이 얼 때 어디서부터 얼어요? 강물이 얼 때. 뭐 표면부터 얼죠. 표면. 4도씨의 물이 밀도가 높으니까 깔아앉고 0도씨의 물이 뜨니까 그죠? 겨울에는 위쪽에 더 온도가 낮은 게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바깥쪽부터 어는 게 이런 이유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정신교육 거의 다 해간다. 다 힘드네. 이제 용어 하나를 배우셔야 해요. 용어. 일단 엔돌핀 들어보셨나요? 엔돌핀. 엔돌핀을 우리가 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이거든요.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인데 이 엔돌핀이랑 결합할 수 있는 이 물질을 엔돌핀 수용체에서 받아줘. 인식해줘. 결합해줘. 왜냐하면 얘네는 3차원적 구조가 상보적이라서. 3차원적으로 상보적이라서. 그래서 비공유 결합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결합할 수 있어. 근데 아까 말했죠. 인식한다라는 표현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얘 눈으로 보는 거 아니라고. 그지? 그러면 이 엔돌핀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뭐 플러스 분자들이 많은 형태라고 하자.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생긴 거에 플러스 형태가 많은 게 오면 이거 엔돌핀 수용체 붙을 수 있지 않겠나? 맞지? 당연히 붙을 수 있겠죠. 이 친구가 바로 모르핀입니다. 양귀비에서 나온 모르핀이 엔돌핀이랑 3차원적 구조가 비슷한 부분이 있어. 이것도 요 책에 나옵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비공유 결합에 의해서 결합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수용체랑 엔돌핀 결합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리간드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서. 이제 여기서 화학과 다른 게 나옵니다. 화학에서 리간드는 뭐라 적혀 있더라? 루이스 이렇게 정리? 루이스 전자쌍을 제공하는 어떤 거를 리간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고급 생명과학에서는 이거 리간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질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엔돌핀이라고 할게. 그다음에 엔돌핀 수용체가 있어요. 생명과학에서 리간드는 무슨 의미냐면 이거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 전혀 다른 뜻이다 얘들아. 생명과학에서 리간드는 결합하는 물질이란 뜻이 있어. 무슨 소리냐면 엔돌핀이 엔돌핀 수용체에 붙었죠. 그죠? 그러면 이때 엔돌핀이 리간드야. 얘가 엔돌핀 수용체가 리간드에 대한 수용체야. 근데 여기서 생물학의 독특한 문법이 나온다. 어색하다. 그러면 엔돌핀이랑 엔돌핀 수용체는 누가 정해준겨? 그냥 우리가 정한 거야. 그죠? 그래서 반대로 얘를 리간드라고 불러도 문제가 없어. 엔돌핀 수용체란 단백질이 엔돌핀에 붙는 거니까 엔돌핀이 리간드 수용체라고 불려도 문제가 없어. 생물학의 특이한 용어입니다. 엔돌핀 수용체가 서로 결합을 하게 되니까 A 물질, B 물질이 서로 결합하게 되는데 A가 B에 붙으면 B는 A에 대해 리간드야. 다시 A도 B에 대해 리간드라 불러도 문제가 없어. 이거 똑같은 용어로 써. 생물학에서 이 용어 똑같이 쓴다. 서로 결합할 수 있고 부착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얘도 리간드, 쟤도 리간드라 부를 수 있어. 다시 항원 항체를 해보자. 항원과 항체는 서로 특이성이 있어서 붙을 수 있어요. 특이성. 그러면 항원은 항체에 대해서 리간드야. OX. O. 다시 항체는 항원에 대해서 리간드야. OX. O. 다시 항체는 항원에 대해서 리간드 수용체로 작용할 수 있어.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반대로 항원은 항체에 대해서 리간드 수용체로 작용할 수 있어.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말은 그나마 비슷했잖아. 이온 상호작용을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는 건 좀 비슷하기라도 했지. 리간드는 아예 다른 뜻이야.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학습을 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3분 남았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우리 뒷시간에는 책의 줄이랑 이제 어떤 내용을 선생님이 방금 조금씩 해줬는지 그거 체크할 겁니다. 다음 시간 할 거라. 그래서 책을 조금 준비해 주세요. 40분에 보자, 40분에. 여러분 일단 3페이지 한번 펴볼래요? 3페이지. 여기 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펴줄게요. 대충 어딘지. 쌤이 뭐 PPT나 이런 걸 조금 받으면 여러분한테 공유해주고 할 텐데 아직 의뢰만 넣어놓은 상태라 가지고 답변이 안 와서 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는 생명과학 1단원에서
생명과학 1단원에서 뭐 했었냐면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생명체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그죠? 근데 이 책에서는 생명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과학 1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다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은 규칙적으로 정렬해야 한대. 그리고 에너지를 교환해야 하고 진화적으로 적응해야 하면서 생존과 발달, 환경에 대한 반응, 조절, 생식 이런 것들을 해야 된대. 같은 맥락인데 다른 텍스트로 적어놨거든요. 우리 생명과학 1이랑 다르게.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아까 했던 것들을 잠깐 짚어볼게. 좀더 찾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일단 4에서 5페이지에 있는 내용 잠깐 제가 했었습니다. 생물권, 생태계, 군집, 개체군, 생물, 기관, 조직, 세포, 세포 소기관, 분자 이 수준에 대해서 쌤이 잠깐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5페이지 위에 보면 창발적 특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거 어떤 말인지만 체크 하나 해주십시오. 5페이지에 위에 보면 창발적 특성이라고 나오죠. 우리 1 더하기 1은 2라고 배우잖아요. 그죠? 수학에서. 근데 생명과학에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야.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창발적 특성이에요. 분자들이 모여서 세포 소기관을 이루고 세포 소기관들이 모여서 생명체라고 하는 엄청난 게 생겼잖아요. 그죠? 생명과학에서만큼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앞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다윈과 자연 선택 이론, 우리는 진화를 기반으로 얘기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쭉 넘어가서 어디 보냐면 우리 오비탈 이런 걸 얘기하지 말자. 선생님도 까먹었고 대략적으로 알기만 하면 돼요. 쌤이 39쪽에 있는 얘기 잠깐 했어. 약한 화학 결합이 대표적으로 이제 비공유성 결합, 비공유 결합들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 NaCl로 선생님 설명한 것부터 36쪽부터 40쪽까지의 내용이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겠죠? 공유결합 얘기 있고 엔돌핀 얘기 있고, 그래서 정신교육하는 척하면서 수업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얘기 필요하면 읽어보시고 안 읽어보시고 아까 쌤이 했던 얘기만 대충 알아들으면 돼요. 다음 시간에 조금 우리가 집중해서 볼게. 물의 화학. 이제 화학 얘기는 많이 안 할 겁니다. 충분히 얘기를 해서. 네, 다음 시간 1시간 정도는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44페이지에 물의 화학. 요건 다음 시간에 조금 할 거거든요. 시간 있으면 읽어보시고 시간 없을 테니까 고3 열심히 공부를 하십시오. 요거는 시간 날 때 교양 독서처럼 여기를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네 그 독서사항에 햄벨 생명과학 이런 거 적는 건 안 되나? 근데 그러면 우리 완전 멀찍하려고. 그러네. 그렇네. 미안, 면접에서 피보겠다. 읽어본 거지 뭐 이해 다 못해도 되는 거 아니야. 물어보면 저희 뭐 하는 그 다음 시간에 화학적인 얘기, 아까 물의 화학 추가해서 59페이지 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59페이지, 60페이지 이런 데 있는 거. 그리고 6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처음에 너무 힘들어. 이 부분이 처음에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극복하시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음료수를 먹거나 또는 화학책이나 생명과학책에서 어떤 물질을 봤어. 보자마자 구조식만 보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또 이름을 보고 이게 어떻게 생긴지 유추도 할 수 있어. 성질까지도. 요것만 해도 대부분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해 못하겠다 하면 시험에 뭐 내거나 하진 않을 테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한 번은 들어보면 5급 생명과학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의대 갈 친구도 있다고 들었으니까 생명과학과 갈 친구 있다고 들었으니까 이거는 알면 무조건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 할 거고
그 다음에 67페이지부터 또 화학 얘기인데 여기부터는 좀 생명과학에 가까운 화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용어를 조금 배워야 돼요. 용어를 조금 배우셔야 합니다. 여기서 배우는 용어들이 혹시나 면접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촌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이랑 탄소화물이랑 탄화수소랑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나요? 이런 거 메인 질문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개념을 쌓으시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어요. 또 지방에 대한 여기서는 탄소화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단백질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77쪽 한번 볼래? 우리 아미노산이라는 거 한번 배워봤을 거 아닙니까? 1학년, 2학년 하면서. 그래서 그 아미노산들 20가지가 여기 나와 있어. 우리 맨날 알기라고 표현하고 다르다라고 말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여기 나와요. 공통적인 구조가 있고 알기가 다 다르죠. 이거의 특성에 따라서 특징을 가져. 여기서 중요한 거 한두 개만 쌤이 언급하고 바로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79쪽. 이제 화학을 한 친구들은 이거가 익숙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몸속에 있는 분자들은 엄청 복잡해요. 화학에서는 해봤자 분자가 여러 개의 원소가 10개 이상 넘어가는 걸 여러분이 배울 일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생명체에서 단백질 하나만 해도 분자가 수천 개야. 그지? 그거를 그림이나 모형으로 표현할 때는 79쪽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해. 그리고 나중에 대학 가서는 이거를 어떤 건지 인식할 수까지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언급만 하고 80쪽에서 81쪽 내용은 쌤이 조금 자세하게 할게요. 고급 생명과학에서 핵심입니다. 이거 단백질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것까지 얘기를 조금 할 테니까 여기 다음 시간에 조금 볼 거고 넘어가서 84쪽도 한번 보시면 84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는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전부 다 포함되는 내용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생명과학 1, 2의 세포 소기관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봐볼 겁니다. 다음 시간은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이 효소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제가 좀 이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104쪽부터 내용인데 사실 다 알아요. 사실 다 아는데 어디를 좀 보여주고 싶냐면 109쪽. 109쪽에 보면 우리가 효소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만 배우거든요. 고등학생 때는. 근데 어떻게 하면 느리게 할 수도 있는지 우리 몸에서 조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109쪽의 효소 조해제라는 요 파트를 그 다음 3교시쯤에 하면 그 다음 시간이 끝나고 이제 3주차부터 115쪽에 있는 세포 내용 진짜 들어갈 겁니다. 요 앞에까지는 생화학이라고 해서 생명과학을 할 때 필요한 필수적인 화학들을 선생님이 계속 설명을 해줄게요. 조금 어렵겠지만 또 화학 안 한 친구들은 고생스럽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는 뭐 시험에 따로 내고 이러진 않을 거지만 알아두시면 진짜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서 한번 쌤이 수업을 해줘보고 필요한 친구만 받아들이세요. 시험 자체는 한 115쪽 내용부터 아마 나오지 싶습니다. 남는 시간은 필기할 게 있으면 정리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빨리 가야 되는 친구는 빨리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OT를 했는데 오늘 했던 말들 조금 기억하셔가지고 이 책을 읽고 생명과학 공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랑 어떤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좀 그렇지. 나가면 얘들아 너네 다 집에 갈 거니? 이미 집인 친구도 있지 않아? 상관없으려나? 어차피 여기 애들은 여기서 쌤이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남은 한 30분 정도는 개인적으로 뭐 필기를 정리하시던가 하십시오. 제가 바로 카톡에다 보내주겠습니다. 일단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했어요. 다음에 봅시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너무 어렵거나 했으면 말을 해주세요. 채팅에다가 이렇게 박제하고 런 쳐라 알겠지?